자, 왜 이게 발표 불안이나 두려움, 뭐 대인 공포증 때문에 많이 오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들은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들은 사람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한테 억압을 받았거나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나 뭐 선생님한테 강제적으로 뭐 모욕이나 또 꾸지람, 창피스러운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게 사람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받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두려우면 대인 공포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해지고 뭐 실수하는 게 두려워지면 이제 발표 불안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이름하여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쭉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필요한 또 메모도 하시고 자, 잘 좀 귀를 쫑긋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이제 fear, 이제 이걸 이제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fear는 두려움인데 이걸 철자를 하나씩 떼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F-E-A-R. F는 false는 거짓된이라는 뜻이 거짓된. 그죠? E는 evidence, 증거물, 그죠? 증거물. appearing은 뭐예요? appearing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이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자, reality는 뭐죠? reality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을 생각하는 마음 상태, 임이라든지 꿈이나 시뮬레이션 이런 것과 비슷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릴 때 그 귀신의 동굴에 들어간 경험 있죠, 여러분? 귀신의 동굴.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없는데 막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귀신이 없는데 왜 두려움을 느끼죠? 실제는 귀신이 없는데. 귀신이 없지만 머릿속에 귀신의 모습을 이미지로 연상을 하고 귀신의 소리를 연상하고 귀신의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을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살았거든요. 경남 하동군 옥종면이라고. 옥종면 아세요? 대봉감 유명한데 요즘 딸기도 유명하고 어쨌든 그 덕천강이 흐르는 그 줄기 덕천강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남강하고 만나거든. 남강 거기 이제 진양군하고 하동군이 경계선이에요. 저희 고향이 이제 그쪽인데 근데 이제 전기불이 안 들어와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아주 산골 동네에 양쪽에 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6시, 7시 되면은 뭐 겨울이면 깜깜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장실이 주로 밖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려면은 이 화장실을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이제 데려가든지 뭐 누나를 데려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 누가 있고 이제 화장실 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뭐 그 전기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귀신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진주에 일한다고 이제 그때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형님이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근데 집은 농사가 네 마지밖에 안 되는 너무 가난한 집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 네 마지 가지고 뭐 아들 서울대학교 공부를 시키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진주로 나가서 이제 파출부 생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식모살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동문이 너는 저 혼자서 그냥 밥 해먹고 학교 다녀라 1년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혼자서 밥 해먹고 다닌 거예요. 15리길을 이제 그 경남 하동의 그 이제 산골 동네에서 옥종 중학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친구한테 책을 한 권 빌려서 읽었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흡혈귀 드라큘라라는 책이 있어요. 흡혈귀 드라큘라. 영화 논 장면을 그대로 이제 옮겨가지고 책 소설처럼 쓴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드라큘라가 이제 피 빨아먹는 이런 장면도 있고 이게 이제 무서운 장면이 있으면서 이제 내용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거 책을 이제 읽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보내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 딱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날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뭐 옛날 같은 호롱불이야 호롱불. 호롱불 켜놓고 밤을 새는데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야
근데 겨울 방학이 그때 40일인가 그랬는데 이 40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게 귀신의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거짓된 환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false evidence, 그러니까 appearing reality. 사실이 아닌데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 드라큘라가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착각을 하면서 자, 겨울 방학 이렇게 이제 무섭게 보냈는데 지금도 그 겨울 방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은 이제 이 두려움은 실제 사실과 무관한 두려움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를 한번 봐봐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모습이 뭐 불안해 보이진 않죠? 안전하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의자의 다리가 길어져서 제가 100m 정도 높이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자, 100m 높이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똑같은 의자인데 왜 100m 높이의 의자는 불안할까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요. 100m 높이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자 안을 봐야 되는데 의자 바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의자 안만 본다면 100m 위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의자 바깥을 보면은 지금은 불과 한 30cm밖에 안 되지만 100m 높이는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자 밖이 아니라 의자 안을 바라보라는 그 개념처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경고 신호이다. 이른바 focus on what you want. focus on what you want. 자,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자, 발표할 때 발표 불안은 뭐예요? 발표 내용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실수할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발표할 것에 집중을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험 불안은 뭘까요? 시험 불안은 시험에 합격할 것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열정이 커집니다. 열정이 커지면은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키죠. 이 감정의 의자라는 것은 있잖아요. 감정의 의자는 한순간에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습니다. 그럼 열정은 무엇이 만들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인생의 열정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사명이나 삶의 목적이나 앞에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인생의 그 사명, 비전,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 여기에 집중하면 삶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삶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또 나의 미래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직장에 잘리면 어떡하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계속 어떤 미래의 모습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두려움을 만든단 말이에요.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고, 자,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열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커지느냐, 두려움이 커지느냐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가가 사업에 열정이 생기면 뭘 생각해야 되죠? 사업에 성공할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사업을 해서 뭘 이룰 것인가 생각해야 돼. 근데 사업에 실패할 걸 생각하면은 사업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발표도 같은 원리죠. 내가 발표를 해서 강의를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걸 전달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에 집중을 한다면은 발표에 열정이 생기는 거야. 근데 발표에서 이제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긴장하면 어떡하지? 내가 불안한 모습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은 이 의심이 두려움을 만든다는 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은 발표 내용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발표 준비를 많이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발표 주제, 발표 내용, 발표 관련 스토리.
자, 발표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뒤에 이미지 트레이닝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잘하는 모습, 자신감 넘치고 더 당당하고 박수 갈채를 받고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 발표 잘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상상이 돼.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커지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그림은 뛰어넘고요. 왜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되고 두렵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 이 아픔, 두려움이 자 반복이 될까요? 바로 마음의 상처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데 각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새겨져 있는 것, 이게 각인입니다. 자, 마음의 상처가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또 스스로에게 의심을 하고 힘들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각인되는 게 1번. 자,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시작.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요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상처로 각인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아기 앞에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많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술 마시고 상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우리 아버지들 참 많았죠. 우리 지선 선생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조용했어요? 아니면은 소리 지르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소리 지르고 한 건 없었고 네. 그냥 평상시에 목소리가 크시긴 한데 네. 근데 막 사체벌 한다거나 네. 막 그건 아니에요. 크게 혼내거나 그런 그러진 없었어요. 네. 우리 지선 선생님은 그럼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해 보면 3명 중에 2명은 엄마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3분의 2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상담해 보면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 구타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술 먹고 술주정 부리는 모습, 물건 집어 던지고, 또는 이제 뭐 자고 있는데 발로 막 툭툭 차고 뭐 밟고 이런 아버지도 있고. 어쨌든 이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참 많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바뀌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이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자녀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야. 상처를.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거의 90%예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은 다른 분이지만 밖에 있는 아버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큰 소리 지르는 거에 참 상처가 되고요. 금지시하는 말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지시하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가지 마 그러잖아요. 윽박지르죠. 음식을 뭐 만지려면 만지지 마 그러잖아요. 내려와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그만둬와 같은 이런 윽박지르는 소리가 큰 소리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는 잠재의식에 굉장히 큰 위축감을 느끼면서 야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는 그런 억압된 마음을 갖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는 마음들이 없어져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은 어릴 때 하지마 그만둬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지. 이런 바 이제 과거부터 했던 일은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새로운 일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자 새로운 일은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이야기하려니까 일어서서 발표하는 게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친구들 만나는 건 편한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해온 일은 편안한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그런 경험 있죠. 이게 다 이제 어릴 때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편안한 대상이에요. 저는 뭐 하루에도 뭐 새로운 사람을 뭐 2~3명씩 매일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만나보면은 새로운 사람이나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나 똑같이 편안해요. 일도 해보면은 새로운 일이나 뭐 했던 일이나 거의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 느끼는 거지. 새로운 일은 불편할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불편할 거야.
처음 하는 일은 불편할 거야. 이런 억압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상처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건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충격적인 실패 경험. 시작. 충격적인 실패 경험.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어릴 때는 충격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는데 뭐 음정이 틀렸다거나 음이 틀렸다거나 그럼 선생님이 꾸지람하잖아요. 야, 너 그만둬.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한 70대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에 어떤 60대 은퇴한 그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출신이죠. 이분이 대전에서 부천으로 계속 올라와서 저한테 이제 훈련을 받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발표 불안정이 너무 심했죠. 1대1로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앞에 서면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두 다리 후들거리고.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예, 소풍을 가면 다 돌아가면서 이제 장기 자랑을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떤 사람 춤추게 하고 뭐 장기자랑 시키는데 그때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야, 그것도 노래냐? 너 앞으로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래 부르는 게 두렵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노래방에 가는 게 두렵고 그게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같이 건배사, 술자리 건배사 하는 것도 두렵고 뭐 말하는 것도 두렵고 자기 속에 모든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릴 때 소풍 가는 게 재미있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시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게 이제 충격적 실패 경험이 되고, 뭐 책을 읽기가 떨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뭐 특히 우리 지선 선생님 혹시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드릴게요. 전학을 자주 다니는 경우, 전학을 자주 다니면 이제 처음 이제 인사를 시키잖아요. 저는 어디에서 전학 온 누구입니다. 자, 이 인사할 때 긴장되고 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사하고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뭐 나를 바라보는 그 어색한 시선, 불편한 시선들, 첫날 그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색했던 또는 불편했던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이 각인될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그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전학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이제 다들 보면은 둘이 단짝이 되어서 뭐 집에 가거나 또는 뭐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 단짝인데 나만 단짝이 없는 거지. 나 혼자만 걸어가야 될 때 그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특히 도시락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제 우리 도시락 싸가잖아요. 도시락을 먹을 때 주로 끼리끼리 같이 먹잖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친구 없으면은 도시락을 나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혼자 도시락 먹었던 경험? 자, 그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요. 서울에서 제가 치료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뭐 누구라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선생님인데 이분은 자 혼자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밥을 먹는데 나는 혼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을 들고 나와서 화장실에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밥을 먹다 남은 거 화장실에 버리고 밥을 먹은 척하고 들어갔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밥을 갖고 가면 또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왕따가 되는 어떤 그런 경험 뭐 이런 거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좀 순진하고 착하게 보이는 이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많이 또 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학교 다닐 때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짝꿍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얌전한 그 여학생 옆에 좀 장난꾸러기 남학생이 짝꿍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도시락도 훔쳐먹고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준비해가면 미술 준비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사용한다든지 또 옛날에는 빵 우유 이런 걸 나눠주잖아요. 우유도 자기 것인 것처럼 이제 뺏어 먹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면에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과거를 들추어 보면은 이런저런 충격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은 우리 그 사진첩의 사진처럼 우리 잠재의식 속에 꽁꽁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불안을 만들 수도 있고 눈치 보는 마음이나 기가 죽는 마음이나 또 알 수 없는 분노나 억울한 마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여기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그런 게 여기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비슷한 종류의 경험?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네. 우리 아들이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가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음. 또 뭐 어릴 때로 가면 또 이제 우리 그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형제들 사이 형제가 저희가 9남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거의 이제 딸처럼 저를 이제 키운 거지. 제가 막내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언니 오빠들 때문에 잘 성장은 했지만 네. 어쨌든 어느 날 뭐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게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보니까 네. 그때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지금은 사실 부모님 얼굴이 기억도 안 나지만 아하. 네. 한 번씩 가다가 엄마가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순간순간 어느 날 갑자기 네. 뭐 엄마가 사라지고 애가 우리 아들이 설마 했는데 장애 판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충격적이었던 그 엄청난 충격이죠. 네. 혹시 우리 지 선생님은 저학 갔을 때에 뭐 좀 불편했거나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학기가 이제 뭐 전하가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이 다녔는데 네. 이게 제가 뭐 짧은 경우는 음. 6개월 정도 있다가 전학에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쪽 윗지방에 있다가 경상도로 왔을 때 아. 말씨가 다르다고 처음에 애들이 억수로 많이 놀렸었어요 저를. 이제 서울말 쓰니까 이제 재수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 보니까 네. 좀 새로운 반이 바뀔 때에 반이 이제 새로 새 학기가 들어갔을 때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근데 오늘 제가 밥 먹고 저기 놀 때 뭐 계산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는데 김해인데 완전히 표준말 쓰던데요. 그럼 호주에서 내려왔든지 교육을 받았든지 그럴까요? 이제 짬뽕집인데 짬뽕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가씨인데 완전 표준말이던데요. 그래서 이 김해도 완전 이제 표준어로 바뀌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제가 사투리 쓰고 그쪽 표준말 쓰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제 충격적 실패 경험 지금 생각하면 충격이 아닌데 근데 어린 아기의 관점에서 충격적인 경험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특히 우리 엄마들 옛날에 농사 짓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일은 해야 되겠고 애 볼 사람 없고 그러면 이제 방에 다리하고 저기 뭐 상에 줄을 묶어 놓고 뭐 우유병 뭐 입에 물리고 간다든지 뭐 재워놓고 간다든지 그럼 반나절을 그냥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죠? 그러면 방 안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겠습니까?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이 밀폐 공포가 되고 공황장애가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이제 형제지간에 이제 뭐 장난치다 보면은 막 그 서로 숨바꼭질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이불을 또 뭐 덮어서 이제 못 녹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불에 덮여가지고 한 1분, 2분 동안 이불 안에서 갇혀 있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엄청 원했는데, 딸이란 이유 때문에 그냥 낳아놓은 게 딸이야. 그러니까 미쳐놓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그냥 젖도 안 주고 그냥 내팽개 쳐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버림받은 느낌, 불안감 이런 거
그리고 또 저기 아예 그 저기 딸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었더만. 예전에는 그런 거 내가 우리 딸 놓을 그 해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애기 놓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너 8명 애기 신생아가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딸이 예. 얘 혼자였어요. 예. 모르겠어. 그 해가 딸이 없었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 딸이 혼자인데 이제 거기 그 할머니들이 많이 이제 손주들 보러 오시잖아. 또 오셔가지고 이제 옆에 할머니가 아이고 고추를 하나 달고 나왔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서운하겠다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막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괜찮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제 딸 손주가 처음이다. 그래서 위에 이제 아들 손주들 있기 때문에 딸 손주가 처음이다. 괜찮다 이랬는데 옆에 할머니들이 엄청 계속 얘기를 하시더래. 예.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겠노 이러면서 혀를 막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이제 말을 못해도 그걸 다 듣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기는 어리니까 뭐 우리가 옆에서 무슨 말 하느나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기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감정, 엄마의 말, 생각을 다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치료해 보면은 엄마 뱃속 한 3개월, 5개월 그 엄마의 불안 때문에 대인공포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아기한테 전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태교 시절에 엄마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어났을 때의 그 1살, 2살, 3살 그 아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떻게 아기를 양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나이 되면 딸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했다든지 이게 이제 보호받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게 평생 그냥 남의 눈치를 보거나 대인 불안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우리보다 어리지만은 영적인 레벨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기라고 해서 내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나보다 못하다, 내 소유물이다, 내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인격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아기를 뭐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막 꾸지람하고 가르치고 욕하고 소유물처럼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잠재의식에 다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 아기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나를 이뻐해 줬으면 좋겠고 울더라도 말썽을 부리더라도 나를 이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부모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지. 부모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사랑을 주고 가치에 맞지 않을 때는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뭘 느낄까요? 사랑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랑의 욕구가 자질이 돼버린 거죠. 그 뒤에서 쭉 나오는데 우선 이제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한번 보신다면은 자, 이거는 그림은 이제 뭐 심리학 공부하다 보면 많이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는 그림이거든요. 생리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신의 욕구 쭉 이렇게 욕구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존중의 욕구를 봐야 돼요. 존중의 욕구. 인간은 이 존중의 욕구를 충분히 어릴 때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자아실현의 욕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걸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는 뭐냐면은 먹고 자고 싸고 이 동물적으로 생리를 해결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리적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는 뭐냐면은 좀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싶다. 내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적금에 든다든지 자, 이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좀 안전해요. 자, 의식주가 지금 안전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애정 소속감 욕구로 하는 거죠. 난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동창회 모임도 나가고 싶고 취미활동 모임에도 나가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난 혼자보다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싶어. 사회 일원이 되고 싶어.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죠. 근데 사회 일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이 네 번째 욕구입니다.
아, 난 중요한 사람을 인정받고 싶어. 이해받고 싶어.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나의 진가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존중 욕구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우리가 부모한테 이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으면 존중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부모가 너무 조건적인 사랑을 주게 되면은 이 존중 욕구가 충족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부모 중에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목사님이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너무 가치관이 뚜렷한 분들, 또는 너무 그 지능이 높거나 너무 똑똑한 부모님들. 이 똑똑한 부모님은 주로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사랑으로 키울까요? 아니면 가르치면서 키울까요? 주로 가르치면서 키운다는 거죠. 부모가 그냥 사랑으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부모가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심판관 역할을 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훈계를 하고 충고 지시를 하고, 그럴 때부터 이제 아기가 이제는 부모 눈치를 보는 거죠. 나는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나를 사랑해주네. 착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해주네. 내가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만 사랑해주네. 철이든 행동을 해야만 사랑해주네. 이런 걸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아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안달하겠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철이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가 너무 철이 들고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착한 행동을 하는 건 좋은데, 자, 착한 행동을 한다는 건 아기가 자기 본능을 억누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충동을 억누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발산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을 때는 이걸 억누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억누르고 있는 게 참 많구나, 표현하지 못하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모범적이다, 이거는 뭡니까? 자, 얘는 반듯하게 큰 건 좋은데 하고 싶은 걸 많이 억누르며 참고 지냈구나. 아기는 원래 사고도 좀 치고요, 장난도 치고 응석도 부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커야 되는 게 아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다 경험하면서 아기가 커야 돼요. 원래 우리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고를 치면서 모범적인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썽을 부리면서 착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썽 자체를 부리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된다면은 이건 문제가 되죠. 말썽을 부리다 보니까 말썽 부리는 건 나쁜 거구나, 내가 착해져야 되겠네, 이걸 깨달아야지. 그렇잖아요. 아기가 넘어지다 보니까 내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걸 터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또 낙제 점수도 받아보고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들어보고 공부를 못하니까 좀 손해보는 게 많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모범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워야 되거든.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현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의 가치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억누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어릴 때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다시 한번 쭉 한번 되돌아봐봐요. 어릴 때 막 이런 데 사고를 치면서 그랬던 애들도 많이 있었고요. 막 착한 행동만 하는 그 애도 있었어. 지금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자기를 있는 것들 표현하면서 컸던 이런 애들이 잘 살지 않나요? 대부분. 그런 애들이 좀 성격도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죠. 근데 뭐 자기를 표현을 하지 못했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착한 모범적인 철이든 이런 쪽으로 갔던 애들은 뭔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중 욕구라는 건 뭐냐면은 착한 행동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기가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자, 엉뚱한 행동도 하고 이런 여러 행동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경험 속에 존중 욕구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너무 엄격한 부모나 똑똑한 부모나 심판관 역할을 하는 부모에 의해서 가치가 조건화되다 보면 한쪽에 치우쳐 버린다는 거죠. 표현의 욕구가 억압이 돼버리고 너무 착하고 철이든 아기로 하다 보니까 이 존중의 욕구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뒤에 보면 이런 게 뭐죠?
TA 이제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는데 우리 맘 안에는 이런 여러 자아들이 있으세요. 우선 어버이 자아, 어버이 자아의 CP, MP라는 게 있고요. 어른 자아의 adult, 어린 자아의 AC와 F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CP는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 critical parent, 비판적인 어버이 마음이에요. 비판적인 어버이. 막 아버지가 우리를 꾸지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꾸지람하는 거지. 내 안에서 병신 같은 게 이것도 못해가지고 남들은 발표 잘하는데 나는 왜 발표를 못하지? 남들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남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막 꾸지람하는 그런 나를 비판하는 그 마음, 이걸 CP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봐. 여러분도 마음 안에 혹시 자기 자신을 꾸지람하는, 자기를 나무라는 엄한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CP가 강한 거죠. 두 번째 이제 MP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애로운 엄마 같은 마음처럼 나를 따돌리는 마음이에요. 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지금 못한 것은 다음에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거야. 자기를 위로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우리한테 주로 이런 역할 많이 했잖아요. 부뚜막에서 이제 그 설거지하고 밥하면서 막 엄마 아버지한테 꾸지람 듣고 들어오면 엄마가 따돌리지. 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죠?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우리를 따돌리는 엄마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따돌려야 돼요. 마음 안에서 잘할 수 있어. 난 괜찮아. 그러면 이제 MP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 어덜트는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무적인 특징을 갖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서는 담배 꽁초를 버리면 안 되지. 자,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되지. 자, 똥 오줌은 화장실에서 이용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거. 이런 건 이제 어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 자에도 이런 게 있어요. AC, 착한 어린이. 우리 뭐, 이른바 착한 컴플렉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막 너무 수능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한테 비를 맞춰주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막 거절하지 못하고, 막 다른 사람 의견에 따르고, 순종하고, 누가 보더라도 좀 착한 행동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어른이 되더라도 막 그 착한 아이처럼 막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게 말하면 존중하는 거고, 지나치게 배려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착한 아이는 참 좋죠. 근데 본인에게는 착한 아이는 억누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FC는 뭐냐면 천진난만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아이처럼 막 자기 표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술자리에서 나서서 막 사회 진행하고 건배사하고 막 분위기 돋구고 뭐 이런 분들. 자, 무대에 나가서 막 무대에서 막 무대를 주도하고 나서는 사람, 나서 자기를 막 표현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FC가 강하죠. 그럼 이제 일단은 이 TA 이론을 쭉 봤는데요. 어릴 때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이 TA 세 가지 자아가 어떻게 될까 한번 다시 봅니다. 어릴 때 부모가 너무 엄하거나 너무 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서 가치를 조건화시키면 아기는 CP가 커지겠죠. MP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AC가 커지겠죠. FC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소심해지거나 내성적인 성격이 되거나 기가 죽거나 남의 눈치를 보거나 발표할 때 너무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해서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릴 때에 있는 그대로 사랑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사랑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CP가 거의 없겠죠. MP가 크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자존감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AC가 작고 FC가 크겠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본다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MP와 FC를 키워줌으로써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어릴 때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부모가 너무 똑똑해 버리면은 MP가 작아지고 FC가 작아져 버리고 다들 CP와 AC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눅 들고 기죽고 소심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목사의 자녀, 교사의 자녀들이 우울증이나 대인 공포증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는 욕구 자질, 마음에 구멍이 생기는데요. 마음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부정적 정서와 제한적 신념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구멍은 이른바 이제 그 우리 방어 기제라는 걸 만들어요. 방어 기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의 방어 기제. 네. 어떤 걸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방어 기제예요. 자, 마치 이런 거죠. 방어 기제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는 창호지문이 있었잖아요. 시골에 창호지문. 이게 유리 창문 말고 한옥집에 가면 창호지문이 있잖아요. 창호지문에 12월 달, 동지 섣달에 바람이 들어오면 찬바람, 항소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바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밥풀을 가지고 막 막거든, 이렇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 안에 이렇게 이제 욕구가 자질이 돼가지고, 자, 과거에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창피당하고, 또는 뭐 충격적인 어떤, 실패 경험이 있거나, 뭐 억압이 되거나,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방어 기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하다 떨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발표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대인 관계에서 왕따 당한 경험이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져서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이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나를 심하게 좀 꾸지람했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은 거지. 뭐 직장 상사들 앞에 브리핑을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싶죠. 자, 이 마음의 구멍이 이른바 이제 좀 전에 제가 부정적 정서 제한적 신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분노, 슬픔, 우울, 자신감, 결여 이런 걸 이제 만들면서 요게 섭식 행동의 문제예요. 섭식 행동. 자, 의외로 여러분들 치료하다 보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되거나 그래서 막 그 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섭식 행동에 과식, 폭식 이런 분들이 보면은 어릴 때 욕구 자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려면 단지 식이요법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NLP 치료, 체면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릴 때 그 욕구 자질된 사랑의 상처 때문에 계속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부동산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피자를 시키잖아요.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다 먹어버려요. 여잔데 피자 한 판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그런 정도로 이제 탄수화물에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정도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자, 이분이 선도부장을 했더라고요. 선도부장이 뭔지 아세요? 막 그 왜 있잖아요. 그 키 좀 크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그 후배들이나 동료들 막 교문에서 막 붙잡고 뭐 인사하니 못하니 뭐 이거 있잖아요. 단순한 이제 선도부장인데, 근데 선도부장에 대해서 친구들을 좀 이렇게 기합도 주고 뭐 일차례도 주고 이런 경험을 했나 봐요. 근데 친구들한테 왕따가 됐겠죠. 친한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지가 뭔데 우리를 기합 주고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날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대요. 그래서 분식집에 가가지고 빵을 3인분을 시켜놓고 혼자 다 먹었대요. 근데 그 빵을 먹는 순간에는 마음이 너무 풍족하고 그 외로움도 없고 허전함도 한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참 그게 좀 계기가 돼가지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항상 빵을 시켜놓고 이게 2인분, 3인분을 먹은 거예요. 그 뒤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계속 빵을 이제 2, 3인분을 먹은 거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는 50대가 되었는데 지금도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는 거죠.
근데 요걸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식이요법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5kg 빠졌어요 이분이. 완전히 막 개미허리가 됐어 개미허리가.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욕구 좌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 치료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같이 하면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독 행동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게 다 이제 중독이잖아요. 사람 중독도 중독입니다. 사람 중독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토커 현상, 데이트 폭력, 그 다음에 의처증, 의부증 이게 사람 중독이에요. 어릴 때 이제 이 욕구 좌절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도 중독이 돼요. 연애를 하면 완전히 그 사람한테 그냥 뭐 모든 올인을 해요. 올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데이트 폭력을 하는 거죠. 결혼을 했을 때도 올인을 했어. 이제 나는 모든 걸 바쳤는데 상대방이 완전한 내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게 뭐예요? 의처증, 의부증. 그래서 뭐 우리 그 사건들 보면은 뭐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뭐 살인 사건도 많잖아요. 연애 폭력 뭐 이번에 그 누가 이연애인가 그 누구 죽인 거 뭐 그런 경우도 뭐 그거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연쇄 살인 사건도 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욕구 좌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연쇄 살인 뭐 이춘배라든지 뭐 유영철이라든지 이 케이스도 보면은 결국은 그 욕구 좌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애정 결핍, 어릴 때 자기 존중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이 욕구 좌절은 살인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작게는 의처증, 의부증 같은 사람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밑에 뭐 파괴 행동, 뭐 지금 나왔네요. 범죄적인 거 이런 거, 파괴 행동, 뭐 폭력, 억압, 투사 이게 다 보면은 욕구 좌절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인간은 충분한 사랑을 채워주면 다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아픔, 상처는 사랑의 부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을 채워주는 순간 아픔,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대한 쪽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게 이 페이지예요. 이 한 그림을 보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중 욕구 있잖아요. 여기 존경인데 존중 욕구. 존중 욕구가 미충족이 되는 거예요. 즉 어릴 때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CP가 커진다 그랬죠? MP는 작아지고 AC가 커지고 FC가 좀 작아지죠? 그죠? 자유어린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적 정서와 제한적 신념으로 가면서 제한적 신념에는 자신감 결려, 부정적 정서에는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공포, 편집증, 중독, 의처증, 합병, 이게 신체로 불면, 두통, 위장, 심장장애, 혈압, 관절, 통증. 이게 또 대신할 대상을 찾아서 술이나 담배나 음식이나 사람이나 마약에 집중이 된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또 이제 이게 화병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때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분노, 슬픔, 불안, 억울함, 애정, 결핍, 욕구, 자결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 해소가 될 때 한이 되는 거죠. 한은 다른 말로 하면 엉어리가 쭉 가면 이제 화병이 되는 거죠. 글자 보입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 우울 증세, 망상 증세, 신체적으로 심장병, 위장병, 두통, 관절염, 요통, 불면증, 혈압, 당뇨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NLP나 체면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뭐 불안, 우울, 공포 이런 정신병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지금 심장병, 위장병, 두통, 관절, 요통, 불면증, 혈압, 당뇨 이 심신 치유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심신.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참 대단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합병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은 우리 NLP를 통해서 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 부정 기억이나 부정 정서 관련된 이 부정적 경험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 기억과 긍정적의 정서를 함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분리 연합을 이야기해 드렸나요? 분리는 뭐라고 그랬죠? 분리
분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는 게 분리라고 그랬죠. 연합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던 경험을 좋은 느낌을 키워주는 게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분리를 적절하게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경험은 분리를 시켜서 부정의 느낌을 없애버리고 긍정의 경험은 자 연합을 해서 긍정의 경험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가 강화된 거죠. 자아가 강화되면 자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체 면역하고 한 묶음이거든요. 자아가 강화되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정상적 생리 기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 말이죠. 전체 메커니즘을 쭉 봤고요. 요게 이제 또 우리 자율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온오프 스위치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뭐냐면은 호흡이 짧은 상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응급투신 및 도주 상태다. 교감신경 상태에서는 주로 보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극적 위기 반응을 하고 있을 때 교감신경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호흡이 길어지면서 에너지가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는 상태가 되면은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호흡이 길어져 있다 이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호흡이 짧다라는 건 뭐예요? 화가 났거나 불안하거나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원리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관계를 우리가 숲속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를 만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헉! 이렇게 되겠죠. 헉! 호랑이 만났을 때 호흡이 이제 극도로 짧아져요. 헉! 그러면서 몸이 털이 곤두서고 뭐 극도의 어떤 긴장을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극도의 교감신경인데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죽을 힘을 당해서 도망을 쳐서 멀어질 것인가 두 가지 하나잖아요. 그래서 막 싸웠어. 호랑이를 때려 눕혔어요. 또는 우리 도망을 쳤어. 호랑이가 없어졌어요.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을 쳐서 호랑이가 없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겨우 살았네. 겨우 살았네 이건 뭐예요? 호흡이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호랑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냥꾼이 와서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호랑이를. 막 싸울 때는 뭐예요? 호흡이 좀 가쁘죠?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또 봐봐요. 막 도망치고 있는데 누가 또 호랑이를 쏴 죽였어. 그 뒤에 또 호랑이를 만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내가 때려 눕히거나 완전히 멀어진 상태에 겨우 살았네. 이 상태 이후에 호랑이를 만난다면 느낌이 어때요? 그때는 편안하겠죠. 즉 충분히 해소가 된 상태에 살았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가면한 상태에서 해소가 안 된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면 어때요? 우리 몸이 긴장이 되죠. 호흡이 짧아지겠죠. 이제 그 상태를 그대로 잠재의식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엄마가 막 꾸지람을 해. 이놈의 자식 막 꾸지람을 해. 꾸지람 듣는 그 긴장된 상태가 그대로 또 잠재의식이 기억되고 있는 거죠. 엄마가 만약에 달래줬다면 괜찮아요. 야, 우리 아들 아까는 엄마가 미안해. 아까 엄마가 화를 내 미안해.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니까 엄마를 용서해줘. 앞으로 절대 엄마가 소리 지르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만약에 달래줬다. 그럼 아기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편안하게 기억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꾸지람을 한 이후에 혹시 달래고 나서 끝을 냈습니까? 그냥 꾸지람한 걸로 끝을 냈습니까? 주로. 꾸지람하고 끝을 냈죠. 절대 그 편안한 상태로 끝이 나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뭐 꾸지람을 하더라도 꾸지람한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감신경 상태를 기억하는 거죠. 왕따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충격적인 사건 자체는 긴장 그 자체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장이 완전히 완화가 돼서 편안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우리는 편안함을 기억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나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이나 조건부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계가 감인된 상태의 기억을 잠재의식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계의 과민 반응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뇌는 불면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장이 빨리 뛸 수가 있고
의장에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고 위염이 있을 수도 있어. 창자 변비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 말초 혈관이 수축이 돼서 손발이 차거나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돼서 두통, 가슴 압박감이나 떨림, 목에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고 침샘, 입이 마를 수도 있고 호흡이 빨라질 수도 있다. 혹시 이런 게 좀 있는 거 체크해 볼게요. 좀 이 자리에 요게 조금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몇 개 정도 있어요, 우리 정규 선생님? 과거에 이렇게 아픔, 상처, 욕구 좌절이 있는 경우에 교감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부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별표를 해서 이제 이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세요. 발표, 불안, 긴장, 떨림, 두려움 극복 전략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더 다뤄보겠습니다.